자,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 강사 소개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우리 유근영 선교사님이신데, 유근영 선교사님은 우리 대전도 여러 번 오셨죠. 총회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또 받으시고, 또 그 유명한 미국 페이스 대학에서 또 가정교육학을 공부하신 아주 실력파 선교사님입니다. 현재 구속사 복음운동 강사와 근현대사 강사로 국내뿐 아니라 또 세계 열방에 귀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유근영 선교사님 만났는데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고 강의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대전 성경 구속사 세미나 이렇게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근현대사 강의를 이렇게 콕 넣으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대전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또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구속사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오늘 저희는 이 제목이 재헌국회의 흑과 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저희 강의한 맨 뒤쪽에 보시면 근현대사 시리즈의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가 사실은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인 박윤식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또 느끼시고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이 매진하셨던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역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한 역사가 진실이다. 그래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집필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재헌국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면 흑과 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재헌국회 흑과 백. 근데 이 흑의 역사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흑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좋지 않은 과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안에 좋지 않은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떠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의 역사. 그러면 이 백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평가되고 알려져야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헌국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흑역사와 백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요. 재헌국회가 무엇이냐? 이 재헌국회는요.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말하고 있어요. 재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첫 국회입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194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가 첫 선거가 있었죠. 그때가 몇 월 며칠이죠? 5월 10일. 그죠?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첫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냐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30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948년 이 5월 31일 첫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첫 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헌법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국회
해서 재헌국회다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년의 임기를 두고 이 재헌국회가 출발했는데요. 몇 년도까지냐면 1950년 몇 년이에요? 5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를 두고 활동한 것이 바로 재헌국회예요. 그런데 이 2년의 짧은 기간 안에 흑역사와 백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흑역사가 존재했는데요. 이 위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신생국가가 공산주의에 넘어갈 뻔한 위기와 전쟁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런 백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2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 역사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헌국회의 흑역사. 재헌국회 흑역사는요, 이 임기 안에 2년의 임기 안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 프락치 사건. 자, 이 사건은요, 국회 부의장이죠. 국회 부의장이면 이 국회를 좌우지하는 의장이잖아요. 근데 국회 부의장 김약수가 이러한 흑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일을 했어요. 주도 세력. 그러면 이 김약수가 누구냐? 그는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평소에 굉장히 나는 친일파를 척결할 거야 이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공산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조선노동공조회라는 것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1920년대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예요. 최초의. 그리고 북풍회를 조직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단체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단체고, 그리고 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지금 국회 안에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 2년의 이 재헌국회 임기 동안에 그들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임기 동안에요.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였어요. 이 남한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미군을 철수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재헌국회의 시작 연도가 몇 년이었죠? 1948년 5월 3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가, 재헌국회가. 그런데 12월 말쯤 돼서 48년 12월 말쯤 돼서 이 이삼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로당의 특수공작원이에요. 근데 그 이삼혁을 누구와 접선을 시키냐면 국회의원과 접선을 시켜요. 국회의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남로당에서 공작원으로 국회로 보낸 사람이 이삼혁인데요. 이삼혁이 얼마나 말에 능했냐면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접선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진보적이고 뭔가 개혁을 추진하는 소장파 의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노일한과 이문원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포섭을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13명의 국회의원을 포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이 노일한과 이문원, 이 국회의원이 이제는 아까 이삼혁이 남로당의 공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서 국회에서 프락치가 뭐냐면 러시아어로 첩자라는 뜻이에요. 간첩. 그러니까 국회 안에 간첩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회 안에 국회의원이 간첩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9년 이제 2월 17일 날이 됐을 때 이삼혁이 어떠한 지령을 국회의원들에게 포섭한 국회의원들에게 내리느냐 봤더니 국회에 외국
외국군 철퇴 상정안을 제출해라. 미군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외국 군대는 다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라는 그 안건을 내라, 제출해라.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이 부결됐다. 그랬을 때는 UN 한국위원회에 진원서를 제출해라. 외국군을 철수시켜달라고 진원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연판자,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 거죠. 외국군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서명서를 몇 명을 받아라? 100명을 확보해라. 이러한 지령문을 내리게 돼요. 이사명을 통해서. 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됐느냐, 실행의 과정을 보시면요. 그 뒤에 그래서 3월 16일이 됐죠. 3월 16일, 49년 3월 16일. 그러니까 49년은 아직도 재헌국회 임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연도를 보니까. 근데 3월 16일 날 총 62명의 국회의원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잖아요. 그중에 62명이 국회의원이 미군 철수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연판, 서명하는 연판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62명. 그래서 3월 19일에 오전 한 10시 30분 경에 이 서명한 진원서를 가지고 유엔군 한국위원회에 이제 그 서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보시면 오후 한 6시 경에 이게 지금 다 근현대사 시리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박윤식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건 뭐냐면요. 정확한 시간, 언제 몇 시에 누구와 만나고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요, 우리 조선 정판사 사건 아시죠? 그 사건도 어디에서 모의를 했지? 어느 어수 중국집 아서원, 그것도 몇 층? 2층. 시간까지 정확한 것이 역사다. 그래서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근데 3월 22일 날 오후 6시경에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판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자 10명을 불러요. 자, 그래서 이를 선전하기 위해서 기자 10명을 초청을 하죠. 어디에서? 종로에 있는 안국동 음식점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전을 합니다. 철수를 해야 된다, 외국군은. 그리고 6월 17일 아까 부의장, 국회 부의장 김약수 집에 모여요. 국회 부의장 김약수 집에 회동을 해서 미군만 그냥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목적을 뒀냐면 미 군사 고문단이 있었잖아요. 몇 명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487명이 있었는데 487명의 미 군사 고문단까지도 다 철수시켜라. 이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또 모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 한국위원회에 이것까지도 서한을 전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49년 6월 30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49년 6월 30일. 그러니까는 이사명이 국회의원을 포섭하기 시작했던 것이 48년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목적한 대로 누가 철수했어요? 미군이 6개월 만에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 안에서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재헌국회 임기가 1950년 5월 30일로 끝나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한 걸까요? 안 달성한 걸까요? 달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몇 년도예요? 약 한 달 뒤에 임기 끝나고 재헌국회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뒤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모의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뒤쯤 뭐 한 거예요? 전쟁이 실제로 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장악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아까 뭐였죠? 미군 철수죠. 그런데 미군 철수 뒤에 약 몇 년 뒤에요? 1년 뒤에 49년 6월 30일 철수했죠? 50년 6월 25일 거의 1년 뒤쯤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쟁을 준비한 사전 작업이 미군 철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미군 철수해가 아니라 이미 전쟁을 준비했다. 그럼 전쟁을 준비했다는 뒤 목적은 뭘까요? 공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 그러니까는 국회 장악은 무서운 거죠. 그냥 국회를 장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의 모의와 사전적인 계획은 뭘까요? 전쟁 준비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좌익계에서는 이거는 조직됐다. 그리고 너무 극심한 고문 때문에 거짓말로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하죠. 자, 보시면요. 분명히 아까 이삼혁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사건이었다. 그 유력한 증거는요. 1949년 4월입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 1949년 4월에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수사관들이 남로당 특수조직부가 있는 충무로 2가 사무실을 급습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급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암호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의 조직부가 있는 사무실에서 뭔가 발견됐어요. 근데 암호 문서가 발견됐어요. 자, 그런데 그 암호의 문서는 뭐가 기록돼 있었냐면요. 이름이 주주총회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암호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국회 안에 소장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원내, 국회 원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한 것을 남로당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평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고되고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이 남로당에 보고하고 남로당은 그 평가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이 암호 문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무엇? 그래서 이 이게 국회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국회의 첩자, 국회 프락치의 사건 수사에 이런 어떤 단서가 된 게 바로 이 암호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오제도 검사라는 이 검사가 국회 부의장 김약수 그리고 13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포섭됐다 그랬죠. 그 국회의원들을 검거해서 수사한 결과 뭐가 나왔느냐? 남로당 공작원과 접선을 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밝혀내게 된 근본적인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한 여자의 암호 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가 숨기고 있던 거. 그 여자가 누구냐? 남로당에 여자 공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공작원의 이름이 정재한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을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거예요. 공작원 같이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공골칠 여자에 거기 나오는 공작원 같이 생겼을까?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친부 여자가 정재한이란 여자인데, 이 남한과 북한, 그래서 서울과 개성에 이렇게 연락책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면 박시연인데요. 이 박시연과 애인 사이예요. 둘이 애인 사이인데, 근데 이 박시연이 또 누구냐? 남로당 총수 박헌영의 비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시연이 남로당 총수인 박헌영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누가 전달한 걸까요? 자기 애인인 정지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북한까지, 개성까지 이렇게 그 문서를 전달하게끔 했는데, 이 여인을 보니까 어때요? 평범한 여자 같아요. 어디냐면요, 노점상에서 빈대떡 장사를 하던 여자예요. 원래는 빈대떡 장사를 하던 여자인데, 딱 보시면요, 아주 어수룩한 늙은 여자예요. 어수룩하고 늙은 여자고 매일 행상 차림, 그냥 뭐 파는 행상 차림이니까 누구 한 사람 이 여자가 공작원이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남자하고 보세요. 둘이 애인 사이인데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정재한을,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한 결과 보니까 이제 감추고 있던 그거를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차고 있던 문서를 발각이 됐는데, 내용은 남로당이 어떻게 의원들을 포섭했는지, 활동 보고서,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금 전달, 뭐 이런 지원 상황,
그다음에 국회의 프락치가 누군지 국회 프락치 이름, 그리고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또 반동이 누군지, 반동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암호 문서를 여자 생리대를 차듯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다, 여기 보세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 네모난 이 문서가 다 발견된 거예요. 여자 몸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됐냐? 이 여자 이거 가짜다. 지금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또 유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김호익 총경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수사한 모든 내용을 쓴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기가요, 갑자 문화사 1990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사한 내역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호익 총경이 그 수사 얘기를 다 적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로당원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사하고 뭔가 이렇게 캐내려고 하면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김호익 총경이요, 이 남로당원에 의해서 피격 절명되었다. 그래서 1949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 이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남로당원의 피격 절명. 근데 이 사람이 총탄 7발로 사살을 시켜요. 총탄 7발로 그 서울시경 별관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용훈, 살인자가 이용훈인데 남로당원이거든요. 근데 이용훈이 체포돼서 막 발악을 할 때 나는 살인범이 아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인민의 이름으로 반동을 처단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증거가 아니냐. 나는 영웅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이것이 증거고, 또 하나 가장 유력한 증거예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1997년도 북한 노동신문 5월 26일 날 북한 노동신문에 보시면요, 제목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이게 누굴까요? 성시백. 근데 북한에서는요, 영웅 1호로 칭해지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근데 성시백이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국회 프락치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성시백의 비밀 공작이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1948년부터 이 남조선 국회 안에 공작을 집어넣었다, 힘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유력한 증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에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요, 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북한에서 시킨 거 아니야, 남로당에서 시킨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다 한 명만 빼고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어요.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김일성이 뭐 했을까요? 야, 지금까지 국회에서 활동했구나. 너 남조선에서 열심히 일했다. 내가 특별하게 모시고 가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고는 그 모시기 작전, 김일성 특별 지시가 뭐냐면, 그래서 그 프락치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뭐 한다? 특별하게 북한으로 모시고 간다 해서 모시기 작전을 해요. 근데 데리고 다 갔어요. 그리고 다 월북을 했어요. 기대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어요. 다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다가 다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들이 목적한 대로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한 미군 철수를 이루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무서운 사건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이게 큰 엄청난 전쟁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공산화가 될 뻔했고 어느 순간에 진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될 뻔한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너무너무나 신기하게 재헌국회 임기 2년 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모략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애국자, 지도자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도한다고 해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국무의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했던 국무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래서 재헌국회 안에 2년의 임기 동안의 백역사는 뭐냐? 너무 잘 아시는 법이에요. 뭘까요? 국가보안법과 농지개혁법이요. 우리는 그냥 국가보안법 따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정했던 농지개혁법 따로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개혁, 이 법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재헌국회 2년의 임기 안에 있었고, 이것이 전쟁 안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법이 된 거예요. 그거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마치는 때는 언제였어요? 5월 30일, 50년, 1950년 5월 30일이죠.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12월 20일 날, 48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950년 3월 10일 농지개혁법이 확정됐고요. 4월 28일 날 시행을 해라. 그리고 시행 규칙이 공표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과 농지개혁법이 어떻게 나라를 지킨 거야? 그렇죠. 자, 국가보안법과 농지개혁법은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위기 가운데도 나라를 지킨 1등 공신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몇 명 있어요? 국무위원 12명. 자,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이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막 군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전국적으로 군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나라의 이러한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법을 제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국무위원 몇 명이 있었다? 1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요, 이 근현대사 시리즈 쓰신 박윤식 목사님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회 때나 어디 이렇게 세미나를 갈 때 항상 근현대사 강의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정에도 없을 때도 갑자기 저희 막 학예 대성회를 하잖아요. 크게. 그때도 갑자기 불러서 근현대사 강의 뭐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갑자기 쓸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국무위원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하라고. 이 12명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나라를 살린 큰 공헌가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라.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다 부르라고 하시고요. 이름을 다 쓰라고 그러죠. 칠판에다가. 다 써서 이들을 기억해라. 이들이 없었다면 나라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서 6.25 전쟁에서
공산당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한번 보세요. 법 하나 제정했다고 뭐 나라를 지켜? 뭐 국가보안법 하나 국가 지킨다고 뭐 공사나 이런 활동하면은 법으로 제재할 거야. 그거 하나로 뭐 나라가 지켜져? 이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법만 제정했을 뿐인데요. 군대 안에 우리나라의 군대 안에 남노당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군대 안에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있었냐면요. 1317명. 이 숫자는요. 우리 육군 총병력의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남노당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공산 세력이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10%의 인원이 이 법으로 인해서요 숙군이 됐어요. 그리고 숙군된 걸 보고 나 여기 이제 여기 있다가 내가 살 수 없다고는 탈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없이 10%의 남노당원이 군대 내부에 있고 전쟁이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는요 1%만 있어도 후방에서 어떻게 해요? 장교들을 죽이면 끝나요. 장교들은 사병을 관리하죠. 사병들을 지도하죠. 그러면 후방에서 1%만 그 장교들만 사살시켜도요. 그리고 그 흡수해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총뿌리가 북한을 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쏠까요? 자기를 쏘는 거예요. 우리 국군을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 인원이 숙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장교들 죽이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막 반란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일까요? 장교들을 먼저 죽여요. 장교들을 사살시키거든요. 장교들 머리가 없으면은 군인들은 그냥 그 수하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이 강태무 표무원 642기예요. 642기. 이 소령이요. 병력을 이끌고 월북을 하게 되죠. 이 소령, 그러니까는 이 안에 642기 이 소령도 결국은 남노당원이었고 결국 병력을 이끌고 월북을 했구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뭘 했느냐? 서울시당 홍민표가 자수를 해요. 법이 제정되고 나서 자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자수 홍보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이때 여기 신문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신문. 그때 탈당을 하거나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핵심은요. 남노당원 이 남노당원 33만 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나는 자수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남노당원 33만 명이 자수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법 제정으로 남노당원들이 다 숙군되고 탈영되고 자수하고 33만 명의 인원이 다 자수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6.25 전쟁이 그럼 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38선 인근에서 38선 전역으로 해서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왔으면 이겼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서울에서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3일을 머물러요. 아무 일도 없이 3일을 그냥 지체해요. 3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시작했고요. 48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공표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기가 끝나요. 자, 이 재헌국회 안에 이 남노당원들은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을 비상조치로 남기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서울에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요? 남노당 총수 박헌영이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김일성하고 얘기했죠. 서울에 조금만 있어. 우리 남노당원 어떤 곳에서 60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 20만 명이라고도 해요. 최대 60만 명이 서울에 있어봐.
60만 명이 봉기를 일으켜서 남한 전역에서 일어나면은 쉽게 전쟁을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공산화 시킬 수 있다. 기다려라. 그래서 김일성 북한 공산당은요 3일 동안 남로당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기다려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까 국가보안법으로 남로당 몇 명이 자수했어요? 33만 명이 자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폭동이나 봉기를 일으킬 남로당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요 너무나 치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유 안 되겠다 하고는 내려갔잖아요. 근데 6월 28일 3일 지체한 마지막 날 6월 28일 뭐가 결정됐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유엔이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파괴 행위다라는 걸 규정하고 남한에 유엔군을 보내라라고 결정 내린 날이 언제일까요? 6월 28일이에요. 만약에 북한이요 3일 동안 지체 않고 바로 내려갔다면요 유엔군이 투입되기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다 잡혀먹어요. 근데 그 지체한 3일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유엔군이 어쩌면 3일 마지막 날에 파병을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먼저 7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이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낙동강에서 다시 진격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하나님의 비상조치인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역사도 없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스미스 부대의 모습이에요. 스미스 부대가 7월 1일 파병을 듣고 6월 28일 날 7월 1일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도착하고 이제 미 제24사단 주력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속속들이 이제 이렇게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상조치법 뭐였을까요? 농지개혁법이에요. 자, 농지개혁법 봅니다. 46년 3월 5일. 자, 북한은요 해방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요 토지개혁을 실시해요.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으로 북한이 이제 공산당들이 내려와요. 남으로 내려와서 야,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준대. 토지를 너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선전을 하면서 농민들을 현혹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이렇게 현혹을 하면 농민들이 아유, 저 남한은 우리한테 땅도 안 주는데 북한은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서 야, 토지를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남한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끔 이제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막 현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한번 보세요. 자, 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월 48년 얼마 안 돼서 2개월도 안 됐잖아요. 7월 17일 날 농지개혁법 제정을 추진해요. 자, 그리고 50년 3월 10일 날 개정안이 발행이 되고 시행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전면 실시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농지 분배가요.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 그 농민들에게 농지가 몇 프로가 분배가 됐을까요? 70에서 80%의 농지가 농민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0년 5월 30일 날이 이제 재헌국회가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전쟁과 농지 분배가 뭔 상관이냐? 이게 뭐 나라를 지킨 일이냐? 이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여기 약 한 3개월 정도 요 기간 자, 요 기간 일어나기 한 3달 전
세 달 전 3월 10일 날 농지개혁법을 확정하고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농지 분배가 78%가 됐어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 인구가요, 농민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70%가 넘었어요. 농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농지를 나눠주니까 뭐가 됐을까요? 민심이 안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어서 약 3개월 뒤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땅 버리고 자기 땅이 아니면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가고 뭐 자기 항복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요. 뭘 지킨 거예요? 대한민국 편에 서서 자기 땅과 자유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민들이요, 자기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맞서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이 단순히 땅을 분배하고 땅을 받는 그 수준으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땅인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자유를 누렸던, 땅을 개간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했던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뭐가 있었다? 농지개혁법이 있었다. 그래서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칠레 동포 간담회를 간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칠레 동포 간담회 간 적이 있는데 2004년도죠. 그때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보수 쪽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정한 이 토지 개혁은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국가의 독립과 안정을 지켜낸 법이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체제를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을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분명히 재헌국회 2년의 짧은 역사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흑과 백의 역사.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전쟁으로 망하고 미군이 철수되면서 망하고 공산화될 뻔한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상 조치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라를 지켜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흑과 백, 선과 악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완성하신다? 선으로 완성하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으세요? 어디 그림이에요? 국회예요. 그렇죠? 국회와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뭐예요? 대표죠. 저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회와 국회 이 위해서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럼 만약에 국회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법치를 부정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국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는 힘과 권한은 대단한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법을 통과시키고 자기 힘과 권한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놨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보실 때 왼쪽인가요? 재헌국회 의원들이 선출되고 나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국회 안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 재헌국회 의장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근데 이승만 의장은 재헌국회를 뭐로 시작했을까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첫 시작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봐도 뭐로 나눠져요? 흑과 백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도로 시작한 국회인데,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인데 왜 이러한 흑역사가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이죠. 보시면요, 28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 의미를 보시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선과 악,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도 흑역사도 무엇을? 선을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을 보고 흑을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들어서 뭘 완성하신다? 선을, 그쵸? 선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까? 26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가 막막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그대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고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실 때, 이 대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정말 재헌국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상조치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을 백으로, 악을 선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나오신 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흑을, 악을 선으로, 백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참된 애국자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헌국회 안에 흑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악을, 그 흑을 선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적인 모략과 계획이 그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나라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흑의 역사, 악의 역사를 선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나라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전 가수원 늘부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